누구나 그렇듯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또한 욕심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죠. 말로는 자신이 욕심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은연중에 그 사람의 욕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자신의 그 이야기 또한 그 정치적인 욕망을 통해서 말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의 힘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낯으로 보이는 욕심, 즉 얼굴에서부터 나 욕심 있는 사람이야. 다른 하나는 모두에게 숨깁니다. 근데 기회가 되면 그것을 붙잡고 드러내 보이면서 성취하려는 욕심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얼굴에서부터 다 보입니다. 이야기하면서부터 다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구나라는 그런 욕심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 무언가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세 가지 부류라고 하죠. 첫 번째,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 두 번째, 음주가물을 타파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이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기회를 포착할 때에 그 기회를 낚아채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펼쳐내 마지막에 보이는 사람. 이 세 사람의 부류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입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한 무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음주가물을 잘 하다가 마침 그런 무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저 시련 중에 가라앉혔다가 아, 이제는 내 때가 되었구나 하고 드러내는 그런 무서운 사람입니까? 전통적인 유럽의 사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왕정주의 시대에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란으로 모든 것을 뒤집고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시 시작하는 모습 가운데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코르시카 출신으로 하급 귀족을 시작해 프랑스 혁명의 혼란 시대에 아주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뽐내면서 프랑스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이어 주변의 강대국들을 석권하고 스스로 황제에 즉위한 사람이기도 하죠. 또한 그는 세계의 민법을 제정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온 유럽에 법치주의, 능력주의, 시민평등 사상을 퍼뜨리면서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근대 사회에 새로운 큰 영향을 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유럽의 황태자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황제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강력한 내정개혁의 실시가 많은 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그의 측근들은 황제가 그에게 황제가 될 것을 권유하자 그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 나도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먼저 신뢰해야 될 것은 국민들입니다. 국민투표로 찬반을 확인하여서 찬성표가 많다고 하면 제가 황제로 즉위를 하겠습니다. 1804년 7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 표를 보고 나서 그는 즉위식을 허행했고 프랑스 제국의 초대 황제로서 등극하게 되죠. 그것도 루이 16세를 처형한 뒤 바로 1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황이 와서 왕가는 수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전통적으로 랭스 대성당이 아니라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왕조를 계승한 군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대를 이은 후손임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황제의 관을 씁니다. 교황 피오 7세는 그가 황제가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정작 그가 스스로 황제의 관을 씌워줘야 될 나폴레옹에게 관을 빼앗기고 비통하게 자신이 그 자리에 뒤에 그냥 앉아있기만 합니다. 스스로가 황제의 관을 쓰고 이후에 그의 아내 조세핀이 나폴레옹의 앞에 무릎 꿇고 화호관을 받습니다. 그 작품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원래 전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스스로가 먼저 움직이지 않았고 자신이 지지하고자 하는 또한 차지하고자 하는 것을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 심겨서 그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가 프랑스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측근들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더불어 그의 대관식에 초청된 한 명의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 대관식에서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에게 관을 씌워주는 그 장면을 그리게 한 작가, 바로 자크리 데이비드입니다. 이 사람은 신고전주의에 속하는 유력한 프랑스 화가로서 고전시대에 있었던 화풍을 다시 가지고 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을 몇 편 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다들 봤을 겁니다. 헥토르의 죽음, 마라의 죽음, 어제 많이 본 그림이죠? 사비니 여인의 중재, 마지막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그 외에도 많은 작품을 이 데이빗이 그렸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은 이 나폴레옹 그림과 이 마라의 죽음에 대한 그림일 겁니다. 광고나 다른 영상의 작품에 많이 나왔던 이 그림. 자크리 데이비드는 그림의 뛰어난 재질을 발휘해서 1774년에 로마의 작품상을 받음과 동시에 같은 해 로마로 유학을 떠납니다. 고대 미술에 큰 감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역사화를 그리는 작가가 되었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즉위할 때에 궁정의 화가가 되어 그의 대관식을 그렸지만 그 대관식을 그린 이후에 호련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국외로 추방시켰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보면 귀족 중심의 변덕스러운 로코코 양식보다 고전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엄숙한 취향으로 취향의 변화를 다시 이끌어낸 귀품 있는 작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로코코 양식과 고전주의 양식의 비교는 크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로코코는 프랑스 상류 귀족들의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화적이고 재미적인 요소가 있고 오늘날 보더라도 크게 거리끼지 않는 작품들입니다. 로코코 양식의 대표적인 회화 작품은 프레고라노의 그네입니다. 한 정원에 여인이 그네를 타고 노는 것을 아래에 있는 한 남성이 봅니다. 이 남성은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유유를 더 즐긴다는 작품이죠. 다시 말하면 로코코 양식은 유희스러운 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 고전주의는 굉장히
엄숙하고 어둡고 조명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도 데이빗의 작품입니다. 나의 죽음을 뭘까요? 알리지 마라. 이것은 이순신이죠. 다들 속을 줄 알았는데 안 속았네요.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잔을 마시고 나면 세상을 떠날 텐데 나의 제자들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단 이런지라도 이야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네, 이 작품을 그리면서도 참 데이비드가 많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승 소크라테스의 그 죽음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이 슬픔에 빠진 것을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근데 그의 작품을 자세히 보면 인물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오늘 이 작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 가로 9m 79에 세로가 6m 21 사이즈의 큰 대작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이 작품이 걸려져 있고 가장 보기 좋은 자리에 소파가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소파에 앉아서 이 작품을 감상을 해야 됩니다. 절대 서서는 볼 수 없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대작 중에 대작이기 때문에 앉아서 고개를 살짝 들고 봐야 됩니다. 이 작품을 자세히 보면 주변을 어둡게 그리고 나폴레옹과 조세핀 형식으로 한 그 중앙을 아주 밝게 그렸습니다. 데이빗의 아주 뛰어난 구성이죠. 당시 이 정도의 크게 작품을 그렸다는 것은 나폴레옹의 야성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큰 작품을 그렸다는 것은 그가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진 야심을 황제로 즐겨하면서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하위 계층의 귀족으로서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는데 상위 계층의 귀족들은 그것에 대해서 큰 반대를 했으므로 내가 이제 황제가 됐음을 너희들 앞에 증명한다라는 것을 이 큰 작품 안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장소인 랭스 대성당이 아니라 노트르담 대성당을 선택한 것도, 초이스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랭스 대성당보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좀 더 오래됐어요. 전통적으로 보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즉위를 한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나폴레옹은 장소를 옮겨서 대관식을 거행하게 되고 자신의 황제가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게 되죠. 근데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바라보면 엄숙하게 진행된 예식이 아주 절제된 구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아주 균형 있게 배치돼서 역사적인 현장의 증인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품에 있는 역사의 현장의 증인들의 대부분은 나폴레옹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실제로도 나폴레옹의 친인척들이 이 자리에 다 했습니다. 마치 가족 모임의 한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가족 사진과도 동일합니다. 한번 주변의 장식을 봐볼까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진행되는 질기식과 어울리는 분위기로 아주 장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코코 형식의 예술이 즐비할 때 다비드는 고전주의를 회귀하기 위해서 네오클래식을 견주하면서 건축 양식에서도 그 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절제된 우아함과 엄숙함으로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훼손되었던 대성당을 다시 재건축하면서 그 위험을 이 그림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폴레옹이 재건축을 하면서 그 자신의 위험을 이 작품 안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교황으로 있었던 기호 7세입니다. 나폴레옹 뒤에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이고요. 교황 비오입니다.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주교들이고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관식에는 교황이 관을 씌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볼까요? 스스로가 왕관을 쓰고 있고 다른 왕관을 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비오 7세는 아주 비통한 표정이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교황이 직접 관을 씌워주면서 왕으로 인정해줘야 되지만 나폴레옹은 그가 들고 있었던 관을 뺏으면서 자신이 뒤돌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펼친 자신의 그 두 손으로 왕관을 썼습니다. 바로 이 왕관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왕관을 받아들고 자신의 아내인 조세핀을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 조세핀은 나폴레옹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아주 엄숙하게 황호관을 받죠. 그렇게 스스로 왕의 칭호를 가졌고 프랑스의 모든 정권을 가지면서 황제로의 이름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이 당시의 작품과는 아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고전주의 작품들은 회화나 풍경화나 아니면 건축화로 아벨리스크의 그 장시의 건축화로 많은 것들을 그렸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역사를 고증하는 자료고 사용이기 때문에 절대 우연적인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실을 기록했고 자리에 참여한 인물들은 모두 실제 인물이기에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황까지 아주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그림은 고전주의 시대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작가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보편적으로 웅장하고 전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전주의와 신고전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웅장함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이라 하더라도 고전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이들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라는 것은요, 특히 한 국가의 왕은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되고 추앙될 수 있지만 스스로 왕으로 즉위한다는 것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 동의를 얻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리 인품과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왕으로 즉위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즉위될 수 있었던 사람은 정치적인 역량이 있어야지만 추대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인품과 성품 그리고 지적인 면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정치적인 역량이 없으면 왕으로 추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역량이 있으면 그 사람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전통적인 역사들을 돌아보면요, 많은 왕조들이 세워집니다. 그 왕조들이 세워지면서 왕들이 세워지는 내용들을 보면 그 왕들은 거의 다 정치적인 역량이 있었다는 것. 인품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역량이 더 강력하게 발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그 왕조를 통해서 역사를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왕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이미 인정받은 왕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고 왕 중에 왕이신 분입니다. 나폴레옹이 아니고요. 나폴레옹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22절까지요. 하나님 태초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가 있어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보내시기로 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사회 그리고 온 세상을 구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왔던 내용을 좀 더 이어서 한다면 대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입으니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와 동시에 축복을 받음으로써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라 하며 그녀가 잉태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일러주죠. 요셉도 마리아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보다 더 당황했을 사람은 아마 요셉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대천사 가브리엘을 직접적으로 만납니다. 근데 요셉은요, 직접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데 꿈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서 나타나서 얘기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면 일어난 다음에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흔히 어떤 꿈이라고 얘기하죠? 개꿈이라고 하죠.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뭔가 꿈을 꾼 것 같은데 기억에 전혀 없는. 그런데 요셉의 그 꿈은 일어났는데도 생생합니다. 생각해도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정말 마리아가 그렇게 됐을까? 나의 아내가 될 사람 그렇게 됐을까?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가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태복음 1장이죠. 1절부터 중반절까지는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서 누구로, 누구에서 누구로, 누구에서 누구로, 누구에서 누구로 낳고 14대씩 세 번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까지의 역사의 인물의 순서대로 족보가 나열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의 순수 혈통으로 진정한 왕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족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과는 전혀 다른 위치를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자신의 그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내용은 이거예요. 나폴레옹도 하층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귀족은 아니었잖아요. 똑같이 귀족이 아닌 이 두 사람이, 두 인물이 태초부터 왕으로 지정받은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보이고자 했던 사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야망이 황제로서 나타낸 사람. 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왕은 오직 한 분임을 증명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왕을 정하기에 사람의 택함이 있어야 됩니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왕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예술로서 왕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고자 많은 작품들을 보이는 겁니다. 이 왕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다. 진정한 왕은 작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대로 그 이야기가 내려오죠. 하지만 만들어진 왕은 자신이 만들어서 배포하지 않으면 오늘까지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대 예술부터 르네상스 그리고 신고전주의까지는 종교가 국가의 왕이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남깁니다. 그 업적 가운데 종교적 양식도 있지만 국가의 탄생과 왕의 탄생에 들어가는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예술의 겉은 타인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자 하지만 예술의 깊은 속뜻은 작가가 다른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같은 작품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 작가가 그 안에 속뜻을 그려놓습니다. 겉으로는 우와 웅장하고 멋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또한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 진정한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화가들, 작가들의 열망이 모든 작품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작품들을 통해서 사회가 한 사람을 왕으로 즉위시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되는 이야기들로 인해 오늘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진정한 왕은 미화시키지 않아도 그 탄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의 탄생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의 모습을 보기 위해 기다림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화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진정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미화시키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왕은 우리가 미화시켜서 왕이라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왕은 미화시키지 않아도 이미 그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술에서 왕의 탄생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는 기다림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